지금 뉴스다 가기 위해서 허성모 소장, 이준석 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그렇죠. 저는 잘 아는 세대입니다. 잘 아시죠? 아니, 상계동은 있어요. 아, 상계동 있어요. 아는 세대니까 이쪽도. 예, 뭐 밤에 겨울철에 찹쌀떡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니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치놓고 예. 뭐 이쯤 시기죠. 그때는 학력고사 지금보다 좀 늦게 쳤으니까. 그렇죠. 그때 찹쌀떡 장사를 제가 직접 해봤어요. 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찹쌀떡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밤에 한 게 아니고 예. 낮에 친구들 시험 친 친구들하고 3명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그 이제 찹쌀떡 공장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팔고 잘 됐어요, 장사가? 예, 그 다 팔았어요. 금방 팔았는데 그 돈을 약간 남겼는데 그중 친구 하나가 다 써버렸어요. 들고 튀었어요. 아픈 추억이 있는 찹쌀떡. 아, 그래. 아, 참 정겨운 소리네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들으시고는 남용성님,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가상화폐는 법으로 정해진 수익수단은 아닌데 그 피해를 법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분들 안타깝지만 방법이 있겠느냐. 8322님 이런 문자 주셨고요. 신봉식님은 이분이 오늘 받은 문자 하나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가상화폐 관련된 세미나들 채굴기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세미나지 이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있다. 주의하라는 이런 문자를 청취자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2천억대 사기 사건 얘기였고요. 월미도의 이 놀이기구 사건 들으시고는 근데 이 회전컵 태우신 어머님 혹시 회전컵에 한 명 타는 걸 알면서도 3명 아이 태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진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명 타도 된다고 해서 3명을 태웠는데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컵 하나당 1명씩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키도 120이 안 되는 아이는 철저하게 이렇게 자로 재야 되는데 대충 눈으로 타라 뭐 이런 경우를 이분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준호 위원장, 네.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네. 거기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롤러코스터 많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은 글쎄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철저하고 예. 뭐 애초에 그게 뭐 그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철저합니다. 본인이 이게 안전한지부터 검증하고 또 예. 찾아보고 하고 얼마나 뭐 난이도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좀 힘든 놀이기구인지 그렇죠, 다 파악하고 그렇죠. 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운영자나 타는 자나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돌아볼 때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찹쌀떡 장사를 하시는 분.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찹쌀떡을 적어도 아는 분. 알죠. 두 분.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중진들을 한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당 중진들. 완전 상장 폐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주째. 이준석 위원장 누구? 저는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의원. 네. 김종대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김종대 의원 지난주에 정말 아마 태어나서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 보면은 이제 이번 국회에는 거대 정당에서 뭐 사성장군 출신 비례대표 의원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면 김종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서는 뭐 다른 거 김종대 의원의 의도라는 건 저는 뭐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 뒤에 해명 과정이라는 게 너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김종대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중에 네. 이국종 교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뭐 겨냥한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생충 북한 그 귀순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걸 얘기한 건 일종의 인권 테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얘기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의료진을 싸잡아서 얘기한 거다. 아니면 뭐 나중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예, 자꾸 예. 말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고 소위 예전에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비아냥 들었던 주어 없음 논란 뭐 이런 거로 가는 약간 이국종 교수를 겨냥한 거 아니다. 이게 마치 주어 없음 논란처럼 이제 그렇게 들렸다.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더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지점이 됐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일간 지지율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얼마나 군사 전문가고 열심히 이쪽 분야에서 노력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그냥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그런 것처럼 걸려버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허성모 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이 정의당이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 정당은 진보적 아젠다를 잘 선점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기순병 사건에 있어서 진보적 아젠다는 뭘까? 결국은 환자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그 의도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도. 이해할 수 예, 있고 여러 또 가지 지적할 의견들 나올 수 있다.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너무 그 진보적 아젠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 이 대중의 정서가 조금 유리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청취자 문자도 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북한 귀순병사가 사느냐 죽느냐 막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제기한 것이 과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절했는가 논란? 뭐 의사 언론의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부까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의사가 뭐 어떤 특정 교수도 아니다를 떠나서 예. 어쨌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수고에 대한 가치는 무시된 채 환자 인권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됐고 이 둘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은 어쨌든 지금 이 의사의 수고나 노력 그리고 또 이 관심이 가 있는 것이어서 그쪽을 높게 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적이 또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예. 또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북한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왜 환자 인권만 말하느냐. 그래서 너는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다 받아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매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해명이 이제 방금 이현 오락가락하죠. 이야기한 것처럼 오락가락하게 복잡해져 되는 버렸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요. 이런 환자의 영양 상태나 아니면은 또 그 기생충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게 예. 저 같은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뉴스닥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저도 그렇고 바른정당 구성원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농담도 아니고 이제 구충제하고 비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이번에 나올 정도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연차하는데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도 진짜 했어요. 문재인 정부 보내라. 예,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거는 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유가족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현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가 저는 유효했다 보는데 너무 이걸 이제 뭐 뒤집어 말하는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예. 북한의 안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공개되면 발끈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근데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바였고 우리가 6,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제 국가 보건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기생충 박멸을 위한 뭐 정기적인 변 검사도 있었고 이런 게 다 했는데 체변봉투. 체변봉투가 있었고 이준석 위원장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다 저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거 놓치면은 뭐 친구 거 나눠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약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지금 시스템이 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바였죠.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볏짚 삶은 물 먹고 뭐 이런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볏짚 삶은 물. 네, 구충제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먹고 나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타격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진보당이 이제 정의당이 우리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타격은 분명하지만 청취자분들 이런 문자 주세요. 문미현님은 김종대 의원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언론에서 싸움을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SNS에 그냥 올린 건데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걸 언론이 콕 집어서 이국종 교수와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면서 이국종 대 김종대 구도로 몰고 간 거 아니냐.
이게 문미연님 의견이기도 하고 김종대 의원의 반론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제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그런 대결 구도의 그 소재로 쓰일 만큼 지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만큼 김종대 의원이 이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간과했다고 저는 보시나요? 김종대 의원 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테크니컬 파울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부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도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사과를 했지요. 하한가 올라오셨고 허성무 소장님 한국당 중진 하한가? 요새 왜 또요? 왜? 한국당 중진들이 거의 뭐 막말 프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유희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어제도 또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지진 발언, 하늘의 경고다 지진 발언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논란이 된 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이었죠. 예, 그래서 뭐 꽃감을 진짜 깎았느냐, 뭐 설치 미술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설치 미술. 그 이제 청와대도 이게 반박하기가 좀 힘들잖아. 이런 일에 반박해봐야 뭐 남는 게 없는 거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곡감을 직접 만드시다니요. 민생 좀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혼자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진 말고 동영상 올려달라. 시간 참 많으십니다. 감 깎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해 의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연예인병 같기도 하고 관심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저질러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제가. 근데 이제 아무나 건드리 갖고 관심이 대상이 안 되니까 뭔가 국민적 대상이 될 만한 센 사람을 건드려야 되니까. 센 사람을. 김정숙 여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진 발언으로 명폭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화제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화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슈를 덮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대표는 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고름 암덩어리 제거 뭐 이렇게 거의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들을 동원해서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최경환 의원 아예 수사받으러 안 가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도 뭐 수사 거부해야 되는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거의 이제 지금 좀 이쯤 하면 막하자는 수준으로까지 막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흔히도 우리가 막말 경연대회가 있으면 모두가 공동 대상 수상합니다. 이 시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막말로 가느냐. 왜 그런 거예요? 득이 돼요? 이렇게 하면? 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그런 지지 세력은 단단해지는데 그렇죠. 확장성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 공화당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막 나갔지만은 당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좀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같이 지금 이제 뭐 그 대표랑 그 뭐 이 동일체 원칙처럼 이렇게 지켜가지고 같이 비슷한 톤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홍 대표가 이렇게 뭐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안정감이나 무게감이 따라줬을 때 국민들이 이제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뭔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건 국민이죠. 만약에 이제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비판과 견제가 순기능을 하고 무게감이 올라오려면은 어떤 딱 비판할 만한 거리에 비판을 해줘야 그렇죠. 국민들도 그게 동의를 하고 주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 일이나 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1야당이 공당으로서의 무게감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비판에도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 자체도 지금 이제 제가 듣는 정보로는 굉장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저희도 언급했지만 김성태 의원 대 홍문종 의원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부분보다는 뭐 이주영 의원 같은 분,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또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완급 조절이 될지 아니면 또 원내대표도 또 강성류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당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버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한가 먼저 살펴봤고요.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이석수 검찰관. 어제였죠. 공판에 출석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 풀어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국선 변호인들을 뽑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이석수 감찰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상한가 왜 주셨어요?
이제 뭐 언론에서 작년 7월인가요? 뭐 이제 미래재단, K재단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재단들에 대해서 감찰을 이석수 감찰관이 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감찰을 시작함으로써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언론에도 이제 흘러가고. 보도,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든 전 정권의 청와대의 관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정농단에 다 연루가 돼 있는데 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작동하게 한 전 예. 정권 청와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상한가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래도 나라가 자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제 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예.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전체가 우리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 다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한가 줄 수밖에 예, 없어요. 아까 뭐 김성한 평론가가 했던 예. 그 5.18 강주민주항쟁 때 안경무관님. 안경무관님 같은 그런 역할이죠. 맞아요. 그런 본인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고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 조직에서 모두가 예스하는데 혼자 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큰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가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경찰의 발전을. 인권 경찰로서의 마지막 지켜낸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이 상한가 맞아요? 이분들 뭐 딱히 상한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관심 많이 받을 겁니다. 관심 이제. 주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교정당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한 통로가 이분들이 되는 건데 못 만났대요, 근데.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저는 확신하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영하 변호인만 상대했다는 것 자체 아는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내 분신은 하나 설정한 건데 예, 얼굴 예. 한번 본 적 없는 분들한테 분신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러면 어제 안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재판 열립니다.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나올 당연히- 거였으면 어제 당연히 나왔죠. 안 나오죠. 제가 의문입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이미 뭐 자포자기한 사항도 하나가 있고 포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 둘째는 뭐 이 예. 재판은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다는 부각시키는 명확한 겁니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양쪽으로 곤란해진 게 뭐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출당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피해자의 위치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좀 불쌍한 위치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 피해자 있기 때문에. 코스프레라고 표현들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핵심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아직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대통령을 니들이 출당했단 말이야? 가 돌아오면은 버렸단 말이야, 저런 분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층은요, 자영업자, 무직,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그 있고 나 거기다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박사모라고 하는 예, 그 조직이 있는 건데 예. 그 세 축이 다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지방선거 때 결집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벼랑 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 거의. 전술입니까?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법치국가 아니냐. 근데 법을 부정하고 아니 난 재판도 안 나가겠다. 저 재판은 의미 없는 재판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 거기 계신 그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법적 전술을 따져보자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본인과의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걸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의 대처가 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 하한가 보도에는 한국당 중진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성 소장님, 아까 그 찹쌀떡 굉장히 찰졌다는 문자, 칭찬 문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조선조간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들어도 울컥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참 많은 사람을 울컥하게 했던 그 화제의 수상소감 지금 들으셨어요. 바로 영화 범죄도시의 배우 진성규 씨입니다.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극 중에서 살벌한 조선족 동포 조폭 역할, 윤계상 씨 바로 밑에 그 2인자 역할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예. 영화 보신 분들은 진짜 조선족 아니야? 다들 의심했던 정말 연기 잘했던 그 배우,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탄 진성규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아, 진성규 씨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진성규입니다. 아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착하세요? 네. 아니, 원래 제가 이렇긴 한데. 그 리얼한 조폭 역할에 머리 빡빡 깎은 그 진성규 씨 맞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상소감 들었어요. 네네. 청심환을 먹고 갔는데도 그렇게 떨리시던가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청심환 한 알은 딱 그 앉아있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더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요? 수상 소식. 일단 제 와이프랑 가족들이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그렇죠. 대학로에 있는 제 동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극 극단의 동료들. 네네. 그 어려운 시절 같이 보낸 그 동료들 좋아하고. 윤계상 씨가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소문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이제 그 수상하고 범죄도시 뒤풀이 장소에 갔는데 그때 예. 영상 통화가 됐어요. 근데 울고 있더라고요. 이미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요? 바보라고. 왜 우냐고, 바보라고. 네, 왜 우냐고. 네, 좋아서 운다고. 네. 참. 그냥 저는 듣기만 해도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제가 좋아서. 아니, 정말 제가 지금 제 수상 소감을 처음 들었어요. 다시 보기 안 하셨었어요? 끝나고 나서?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소리도 처음 들었는데 예. 어때요? 조금 그때가 생각나고 되게 울컥울컥한 것 같아요. 울컥울컥 하시죠. 네. 그래. 참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지난 가을에 진성규 씨 언론 인터뷰를 봤었어요. 기사를. 뭐라고 네네. 하셨냐면 나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기적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네, 맞아요. 기사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상을 타고 인터뷰하고 하려고 줄을 섰어요. 저희도 며칠을 기다려서 지금 이거 잡은 겁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뭔가 제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뀐 게 예. 저도 지금 얼떨떨해요. 아직도 얼떨떨하고 아직도 실감 안 나고. 네네. 77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으로 해도 40세. 맞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나이가 됐어요. 만 40세. 네, 부록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고요. 사실은 이제 네. 배우로서 과연 내가 지금부터 해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이 길이 내 길인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나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런 고민이나 불안감이나 초조함은 사실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묵묵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봐주겠지,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래도 연기하는 데는 너무 즐겁고 제가 좋아하니까 힘든 것보단 좋아하는 게 더 컸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꿋꿋이 해온 게 아닌가. 그랬겠죠. 묵묵히 연기를 하다가 만난 영화가 범죄도시였던 거예요. 범죄도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폭발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 못 하셨던 거죠. 진짜 전혀 못했고 상을 받은 것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나 그 수상 소감이 예. 너무 화제가 되면서 예.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네. 특히 윤계상, 진선규, 김성규 새 조선족 조폭
트리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호흡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또 연변 사투리를 써야 되니까 예, 예.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크랭크인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합숙하듯이 그렇게 했던 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개인 과외도 받으셨다면서요? 조선족 말투, 연변 말투를. 네네. 저뿐 아니라 다 받았어요. 마치 뭐 저 산에 올라가서 무술 연마하고 속세로 내려가듯이 그렇게 교습을 받은 다음에 이걸 한번 내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진짜로 속을까 안 속을까, 사람들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거 한번 실험도 해보셨어요? 한번 이제 계산이랑 성규랑 저랑 이제 진짜 양꼬치집에 가서 거기는 이제 네. 동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주문 잠깐 한 번 하고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뒤로 오해받는 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제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빡빡머리에 깡마르고 까만 피부로 지나가면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피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아, 영화 개봉하기 전까지 오히려. 네. 근데 개봉하고 나서는 머리가 길기 시작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진선규 씨가요, 머리 길고 전에 출연했던 영화들을 보면 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선한 이미지의 배우가 악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저는 그 삭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빡빡 민머리. 네.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 연출부들이 딱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삭발을 하자. 긴 머리로 계속 피팅을 진행하다가 이게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예. 제가 그럼 머리를 깎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될까요? 그 진선규 씨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게. 네, 그냥 용기 내서 한번 깎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야, 근데 그 효과가 있었네요. 완전히 제대로. 네. 아니, 그래가지고. 삭발 전문 배우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이랍니다. 네네. 아, 참, 진선규 씨.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진선규란 배우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역할, 꿈. 꼭 해보고 싶은 장르가 멜로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멜로요. 사랑물, 멜로. 네, 어차피 젊은 사람의 그런 멜로는 못하고. 예. 왜요? 그러니까. 못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40대는 멜로 찍으면 안 됩니까? 근데 좀 그런 멜로와는 좀 다른, 좀 진한 느낌의 멜로? 인생이 묻어있는 멜로. 네네. 야.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와. 진선규 씨가 멜로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인생 멜로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도전. 제가 수상소감 듣다 보니까 네. 친구분들이 성규야, 너는 배우인데 코가 낮아가지고 안 뜨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돈 모아서 코 세워줄게 이랬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의 돈을 모으고 있었던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수상하고 나서 그 돈으로 맛있게 조카들 고기 사주라고 했습니다. 코 안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포기? 네, 이제는 이 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서 굳이 이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진성규 씨. 네. 명품 코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예, 참 진국 같은 배우 진성규 씨. 앞으로도 진국 같은 연기 계속해 주시고요. 네. 진선규표 멜로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기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청룡영화제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예, 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언술이다. 교묘한 언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음흠.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한 명이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한 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막강한 집권 초기의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그건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뭐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보복. 편을 갈라서 예.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예.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과 제대로 된 수사로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패배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패배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이 짧게 마지막 발언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고요. 소망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출발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을 깨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길이라서 다 지지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던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두 분이 설전을 나누셨던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경기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 개념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남경필 지사님. 네. 남 지사님이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유일하다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민들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쳐서 그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결국 이제 졸음운전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버스에 근무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운전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제도를 예. 일단 1일 2교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형식으로 1일 2교대로 바꾸자.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이재명 시장님, 근데 준공영제 시행 지금 취지를 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공적 영역에서 일정의 부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당 정도 유료 지원 같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상적으로는 공영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 남 지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까지는. 어허.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돈은 마구 퍼주면서 예를 들면 뭐 수백 수천억을 갖다가 버스 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죠. 예.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씩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을 받는 버스 업자들 같은 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공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익을 무조건 일정하게 보존해주면 예.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것이고 자손만대 영원 무궁토록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회사. 그렇습니다. 가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예. 운영에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엉터리 노동자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꾸 돈을 빼내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근로자 이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버스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일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면 면허를 예. 반환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공적 담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 그런 담보들. 거 없이 그냥 돈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남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 공영제를 주장하시다가 이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시니까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영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나 윤장현 광주시장님도 지금 준공영제를 같은 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성남시와 고양시를 뺀 나머지 22개 시의 경기도의 예. 시장 군수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민주당 시장님들도 굉장히 다수시고요. 예. 또 경기도 의회가 압도적으로 이 민주당이 많은데도 이번에 표결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 공세인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특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군수회의나 또 이 실무회의를 했는데 예.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자협의를 하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서 이게 혹시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정치적 해줬습니다. 공세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뭐 나오신 김에 해명 주시죠. 일단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팩트들을 좀 살짝 왜곡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팩트 왜곡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예.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공영제를 주장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응급조치로 준공영제 하는 걸 제가 용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입장이 다르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역시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시군들이 일부 동의하니까 도의회가 동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아니 몇 달 있다 해도 되고 또 내년에 해도 될 일을
반드시 이번에 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생방송 정해져 있는데 이 이제 광역버스 이야기를 계속 이것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네. 두 분이 합의점을 찾으시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보완하면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의 간극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공적 책임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네. 지향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다라는 이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그리고 청년배당. 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성남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 소송하셨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상태.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네. 예, 이 소는 취하할 생각이 여전히 없으신 건가요? 이건 제가 취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서울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준다라고 바꿨어요, 정책을. 아하. 그러면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예산으로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면 자치권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예. 정부가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치권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송해놓고 네가 해결해라. 정부하고 합의해라. 이거는 일단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책임하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70%든 뭐 일부만 주는 걸로 바꿔라. 이거는 예. 소위 보편복지 형태의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다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 지원 정책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예요. 정부 요구대로 따라라. 예. 어떻게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이 취하하시면 되죠. 남 지사님 답변 좀 주셔야겠어요. 이제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소는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돼서 일단 취하를 못 합니다. 네 무상복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셔서? 뭐냐 하면 예. 성남에선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연천에선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마치 강남에선 할 수 있는데 강북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더 크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예. 성남에선 할 수 있는데 저 다른 지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무상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나 정책의 방향으로 봤을 때 예. 이것이 과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과하다. 정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자. 그 정책을 바꾸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소치화 같은 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님, 그러니까 이 강남에서는 할 수 있지만 강북에서는 못하는 정책 문제 있다. 지사님,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바꾸면 동의를 받으면 소치할 필요 없이 지사님은 100% 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이 고유의 사무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람직하냐, 정부가 막는 게 옳으냐라는데 남 지사님이 거기 정부가 막는 게 옳은 게 맞다고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경기도가 청년들 3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10,000명 딱 골라가지고 예. 1억 만들어준다. 청년 일자리 통장.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자치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되죠. 자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청년 일자리 정부에서 통장. 승인했다. 예. 정부에서 동의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하면 할 수 있고 동의하면 못한다. 예. 이건 결국은 자치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경필 지사님 답변 주세요. 청년 일자리 통장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청년 일자리 통장을 꼭 찍어서 지금 1억 연금 말씀만 하시는데요. 약 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정책이 있고요. 이건 역시도 이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간 겁니다. 현재 법이 예. 그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예, 왜 이 절차를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시장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예. 국가가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건 좀 성남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수정할 줄도 아시는 게 그게 민주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마지막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정부의 그 지방자치 관련 복지 관련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 그 독립하더라고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관치 아닙니까? 관치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하신다는 도지사님 입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또 한 가지 자꾸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라는 또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청년 통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10,000명을 딱 뽑아서 그것도 내년에만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지속성 없고 너무 과다하고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런 그야말로 심한 포퓰리즘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자, 마무리. 그거 지적한 걸 가지고 마치 제가 경기도의 모든 청년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섞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설전을 나눴지만 결론이 안 났던 이 주제로 오늘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한 번 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한 번 더 남지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좋습니다. 문자도 너무 뜨겁게 들어와서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을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남경필지사,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환자가 여기 150여 명이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 외상센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복지부가 또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안팎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 의사만 바라보고 있다. 예, 귀순한 북한 병사가 의식을 회복하던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병원 권역의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이 귀순 병사의 치료를 계기로 권역의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현장을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이국종 센터장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요, 지금 24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국종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순병사가 일반실로 가고 나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는가 보다 했는데 여전히 많이 바쁘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사실은 전화통화 잠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바쁘신 거죠? 괜찮습니다. 예. 의식을 회복한 지 한 사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귀순병사. 지금은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됐습니까? 자기 의사 표현도 잘 하고 식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장이 워낙 파열됐었으니까요. 예. 여기 일반 병실 올라오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음을 섭취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죽까지 먹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죽까지 먹을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직접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음악도 들려주시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얘기 나누세요? 아무래도 환자가 이제 낯선 곳에 갑자기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도 뭐 너무 골치 아픈 얘기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렇죠.
네, 환자분이 이게 TV 보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그런 얘기들 주로 합니다. 연예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연예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복잡한 뉴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예, 저 제일 복잡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정도까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꾸려진 거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몰라요. 예, 예.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뭐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남한에서 이렇게 좀 비교적 우리의 그 자유로운 그냥 일반적인 생활상을 많이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선 걸 모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만 아는군요. 예. 그것도 참 흥미로운 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처음 그 환자 상태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회복이 될 거라,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거라는 사실 기대 못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처음 환자 대했을 때 그 의료진으로서. 처음에 일단 뭐 혈압도 전혀 안 잡혔고 그리고 워낙 그 다발성으로 총상을 입었고 그렇죠. 폐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내장기관, 주요 골격 부위가 워낙 심하게 손상됐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혈액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O형 혈액을 먼저 빨리 수혈을 해줬거든요. 아, 혈액형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때?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혈액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O형 혈액을 줄 정도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칼로 몸을 가르고 들어갈 때는 이제 CT 촬영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면서 수술방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CT도 못 찍고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들어갔거든요.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생충감염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식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기저질환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과적으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완전히 치료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북한 귀순병사 일단은 죽을 먹을 만큼 회복했습니다만 완전히 완심할 수는 없는 단계. 예, 지금도 만만치 않은 단계. 이국종 교수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중증외상센터. 이게 사실은 뭔지도 잘 몰랐다가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런 분들 그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 참 많으세요. 초기에 이 교수님께서 여기 뛰어드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죠.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때 다른 병원에 이렇게 한두 분 제가 알고 있던 분들도 이제 금방금방 다 한 1, 2년 만에 그만두시게 됐었고요. 1, 2년을 못 버티실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군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민간기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죠. 하여튼 분명한 생각은 이 일이 뭐 저희가 얼마나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했던 걸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해서 최악의 경우엔 제가 사멸하고 나더라도 저희가 했던 이런 진료 기록을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꼼꼼히 기록해서 후학에게 남겨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거군요. 화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게 한국에서도 하면 되는구나. 되긴 됐었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본받을 만한 뭐가 있었다는 게 후세에 남아야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오늘 그냥 떼어 넘기려고 이렇게 그냥 현실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사실 못하라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석을 새기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후세에 뭔가 보물을 남기는 기분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가세요? 이국정 교수님?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도울 사람이 부족.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대 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센터 장인 이국종 교수가 그 정도 느낄 정도라면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지난번 석혜균 선장 때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에서 지원 많이 해주겠다 약속도 쏟아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특히 중환자실 병동 간호사들은
굉장히 중환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간호사분들 손이 월등히 많이 가는 겁니다. 물론 중환자실 환자분들이 다 손이 많이 가지만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자꾸 그만두는 건데 정치권에서 그러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다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국민 행복권을 우선시한다고 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병원 겉에 있는 대리석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바른 병원들 요즘에 외형이 얼마나 좋습니까? 번들번들한 대리석으로 깔은 바닥 그 바닥 매일 닦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의 노동자들, 의사들, 의료진들도 저녁에 있는 삶 필요하다. 환자분들도 왜 중증외상 환자들이 노동자, 농민 그런 분들이 왜 중증외상으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지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녁에 있는 삶, 저녁에 있는 삶 얘기하던데 정말 이곳 병원의 노동자들, 의사들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정말 저녁에 있는 건가 한번 진정성 있게 봐달라 그 말씀 호소하셨습니다. 아니 저희 청취자들한테도요. 이 교수님 개인적인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문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건강 괜찮으세요? 이 교수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냥 지냅니다. 그냥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시다. 거의 상실한 상태다. 이런. 사실 제 나이쯤 되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두 군데씩 아픈 거 그냥 참고 지내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참고. 제가 이렇게 뭐 좀 더 남들보다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또 막 썼으니까요. 몸을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집에는 들어가세요. 그 질문 드렸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은 특히 추운 겨울에는 아이고 내가 이거 찬바람 쐬면서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일어나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감정 느끼실 때 없으세요? 힘들 때 없으세요? 감정적으로? 사실 직장에 출근하기 굉장히 싫은 거는 직장인들이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누구도 저한테 강요해서 뭐 누가 저한테 총을 겨누고 이 일을 안 하면 뭐 쏘겠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300명 직원 모두도 다 인사발령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해서 왔더라도 정말 뭐 하루도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사중률이 극도로 심해서 뭐 35%가 막 넘어가고 그러지만 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고 뭐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 이번 북한 병사 포함해서 석혜균 선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환자를 보셨을 텐데 지금도 잊지 못할 환자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전체 사망률이 뭐 1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 외상센터 의사들의 숙명입니다. 사망률 10%에서 15%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겁을 내면 가망이 없는 환자는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정신 가지고 의사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몸에 칼을 대가지고 해체해가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저희가 해체하는 순간 피가 품어져 올라오거든요. 다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런 안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외상외과 의사들의 숙명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의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높은 사망률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 환자분들 중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술하고 밤새 수술하고 그리고 한 2달, 석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버텨가지고 거의 다 좋아졌다. 이제 일반 병실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서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돌아가시거나 생명을 잃어갈 때 그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땐. 그런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다 남습니다. 머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린다? 라는 그 표현이 어떤 심정일지 이게 와 닿는데요.
이번에도 그러셨죠. 이번에 규순 병사를 살리는 과정도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특히 이번에 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 게 마음고생도 좀 하셨어요. 논란도 좀 겪으셨어요. 그 폭풍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돌아볼 때 소회랄까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병원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분도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시고 뭐 이국종 교수 말씀할 것도 없이 당연히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의견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한번 만나서 좀 두 분 허심탄회하게 말씀이라도 나눠볼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의원님께서 평소에 글도 다 굉장히 잘 쓰시고 맞습니다. 정론 직필을 하시는 굉장한 아주 식견을 갖추신 전문가로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의원이 되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은 블루칼라 계층의 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고 그런 분들의 지지를 지금 안고 유지되고 있는 정당이고 예. 저는 바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막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만나서 이 오해들을 풀고 가면 어떨까. 김종대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뭐 사과하고 이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해군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면서요. 군 관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냥 괜히 저 같은 이렇게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나 그런 것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신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분들이 거의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사실은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냥 본연의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찾아오지 않 저한테 신경 너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여기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자. 지금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뭐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권역외상센터의 힘든 점도 여러 가지를 토로하셨는데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시 정치권에서 좀 들어와서 일해달라 이런 러브콜? 은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의료 시스템 말단에서 실제 그걸 수행하는 말단 조직에 있는 사람이지 전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저 도와드릴 뿐이지 제가 뭐 주제넘게 감히 나서서 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 아마 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국종, 인간 이국종의 꿈? 어떤 꿈 꾸세요?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외상센터를 맡고 있는 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진료 지침에 맞춰서 정말 벗어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타협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제 손끝에서 이렇게 치료되는 환자분들이 잘못되지 않고 그러니까 큰 의료사고 없이 잘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안 남았다 그러세요? 아직 젊으신데. 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의사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나의 수명. 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저희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한계가 있죠. 저희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체력 잘 챙기시고요. 이국종 교수님. 근데 안 웃으세요? 원래 전혀 안 웃으세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웃으시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다 이러세요. 사실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름살도 많이 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국종 교수 이 꿈꾸시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좀 언젠가 활짝 웃는 웃음소리 시원하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에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응원 보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환자들 최전선에 있는 생명의 최전선에 있는 그 환자들 지금 그 사명감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살려주시는 그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교수님.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주대학병